위기가 끝났다는 말은 언제나 안도감을 먼저 불러온다. 지표가 안정되고 뉴스의 톤이 누그러지며 시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항상 이때였다. 모두가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 균열은 가장 약한 곳부터 조용히 벌어진다. 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에 고정되어 있고 환율은 안정된 척하며 숨을 고른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멈춘 듯 보이지만 거래량은 회복되지 않는다. CDS 프리미엄은 언론의 관심 밖에서 천천히 오르고 유동성은 숫자보다 빠르게 사라진다. 이 변화는 통계표의 한 줄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먼저 무너지는 계층은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정보가 빠른 투자자도 아니다. 그들은 조정의 파고를 넘길 여력이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소득이 고정된 사람들, 대출 의존도가 높은 가계, 그리고 가격 결정권이 없는 노동자들이다. 임금은 늦게 오르고 이자는 즉시 반영된다. 생활비는 환율을 따라 오르지만 소득은 따라오지 못한다. 이 불균형은 체감의 속도로 확산된다. 역사적으로 IMF 외환위기 남미의 통화 붕괴,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위기의 끝이라는 말이 퍼질수록 생존의 부담은 아래로 이동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위기의 진짜 시작은 회복을 믿는 순간에 찾아온다. 여기서 무너지는 계층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장면은 늘 같은 결말로 이어진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하다. 시장이 요란할 때보다 오히려 평온할 때 더 분명해진다.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실제로는 높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국면에 들어선다. 이 구간에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은 누적된다. 환율은 급등하지 않고 박스권에 머무르며 안정처럼 보이지만 수입 물가와 에너지 비용은 서서히 생활비에 반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가 나오지만 거래 절벽은 지속된다. 이는 회복이 아니라 정체다. CDS 프리미엄은 금융기사에서 사라지지만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위험 관리 지표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다. 유동성은 중앙은행의 숫자상 공급과 달리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는다. 은행은 대출 기준을 조용히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자금 회전이 막힌다. 이때 나타나는 공통 신호는 연체율의 미세한 상승이다. 아직 위기라는 단어를 쓰기엔 이르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소비는 줄고 고정비 비중은 커진다. 이 단계의 위험은 사람들이 이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순간 경고음은 배경소음처럼 묻혀버린다. 이러한 초기 징후를 무시했던 나라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음 국면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다. 경제 충격은 한 번에 터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전달되며 항상 금융 시스템을 통과해 개인의 삶으로 내려온다. 높은 금리는 가장 먼저 자금의 흐름을 느리게 만든다. 기업은 신규 투자를 미루고 금융기관은 위험 자산 노출을 줄인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중앙에 머물고 말단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환율이 안정되어 보이는 동안에도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가계의 부담은 누적된다. 부동산은 가격보다 금융에서 먼저 흔들린다. 담보 가치가 정체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뜻이다. 이는 곧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비용이 즉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임금 고용 소비에 충격이 전달된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계층은
현금 흐름이 약한 사람들이다. 월급에 의존하는 가계 변동 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차주 매출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는 완충 장치가 없다. 충격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를 따라 이동한다.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조정은 결국 실물 경제의 가장 낮은 층으로 내려온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의 원인을 개인의 실패로 오해하게 된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시스템의 언어로 움직인다. 개인은 그 결과를 가장 먼저 감당할 뿐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위기가 끝났다는 신호가 나올 때마다 통화와 물가는 잠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줄고 CDS는 조용히 상승했다. 결국 충격은 중산층 이하의 구매력을 붕괴시키며 드러났다. 그리스 역시 재정 위기 직전 긴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기대가 퍼졌다. 국채 금리는 안정되는 듯했지만 실업률과 소득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다. 터키는 고금리와 환율 안정 정책이 반복될수록 가계의 외화 부채 부담이 커졌고, 베네수엘라는 통제된 환율 아래에서 실물 물자의 부족이 먼저 나타났다. 이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무너진 계층은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 접근성이 있는 계층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속에서도 출구를 찾았다. 글로벌 사례는 위기가 국가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충격의 전달 경로는 같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금융 안정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생활의 기반이 먼저 약해진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한국 경제에서도 이 구조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빠르게 오르며 물가를 눌렀지만 그 대가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이전됐다. 환율이 한때 급등한 뒤 안정되는 과정에서 수입 물가는 생활비에 고착됐다. 부동산 가격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거래 부진은 장기화되며 담보 가치의 회복을 막고 있다. 이는 가계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CDS 프리미엄은 위기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되지만 이전보다 높은 구간에서 유지되며 한국 경제의 위험 인식을 반영한다. 유동성은 여전히 금융권에 머무르고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속도는 느리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계층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큰 차주와 자영업자는 금리 변화가 곧바로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임금 상승은 지연되고 물가는 체감 속도로 오르며 고정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위기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이 불균형은 개인의 선택 문제로 오해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적 압력이 아래로 집중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 경제의 진짜 위험은 금융 지표가 아니라 이 체감의 간극에서 시작된다. 이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항상 딜레마에 놓인다. 금리를 성급하게 낮추면 환율이 흔들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살아난다. 반대로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다. 재정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지원을 확대하면 단기 충격은 완화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진다.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진 금융기관을 통과하며 실물로 전달되지 않는다. 정책 신호는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체감 경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간극에서 정책의 효과는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자금 접근성이 있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버틸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와 가게는 정책의 혜택을 받기 전에 비용을 먼저 감당한다.
위기 국면에서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의도가 아니라 전달 경로에 있다. 숫자로 설계된 정책은 구조를 따라 이동하며 가장 아래에서 그 무게가 드러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주한 진짜 과제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직시하는 것이다. 이 환경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감각에서 시작된다. 위기가 끝났다는 말이 나올수록 가게는 자신의 현금 흐름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금리다. 변동금리 대출은 작은 변화에도 즉각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환율은 해외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의 문제다.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환율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영된다. 부동산은 자산이기 전에 부채 구조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보유 비용과 유동성이다.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위험이 된다. 이 시기 개인에게 중요한 선택지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를 낮추는 방향이어야 한다. 보험료, 이자, 임대료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소득이 유지돼도 체감은 악화된다. 정보 역시 중요한 자산이다. 뉴스의 낙관적인 표현보다 지표의 방향을 읽어야 한다. 위기는 개인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찾아오지만 그 충격의 깊이는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생존 전략의 핵심은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위기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기억으로 남는다. 사람들은 나중에 금리의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대신 그 시기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어떤 선택을 미뤘는지, 어떤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냈는지를 기억한다. 위기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무너지는 계층은 통계에서 먼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대출을 갚고 소비를 줄이며 버틴다. 그러나 삶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 교육, 주거, 건강 같은 결정이 비용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 위기는 이미 개인의 일상에 들어와 있다. 경제는 언제나 평균으로 설명되지만 현실은 평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탈락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능력보다 구조다. 위기의 진짜 얼굴은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닫히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위기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사회는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하게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흐름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패턴은 더욱 선명해진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사회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환율 급등이 아니었다.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이미 기업 현금 흐름은 말라 있었고 가계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쌓여 있었다. 구조조정은 대기업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충격은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먼저 전해졌다. 실업률 통계가 오르기 전 이미 수많은 가정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위기는 항상 통계보다 먼저 생활을 파고든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사회 전체가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안정을 강조하고 시장은 회복 기대를 말한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에서는 연체 해지 축소라는 단어가 늘어난다. 카드 한도가 줄고 대출 만기는 짧아진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 IMF 이후에도 같은 구조는 반복됐다. 위기는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계층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위기가 증폭되는 지점은 언제나 연결성이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움직이지만 충격은 각 나라의 구조를 따라 다르게 전달된다. 미국의 긴축이 시작되면 달러 유동성은 중심으로 회귀하고 신흥국의 금융 조건은 동시에 악화된다. 환율은 급격히 움직이지 않아도 외화 조달 비용은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CDS는 시장의 언어로 위험을 미리 말한다. 숫자는 작게 변해도 의미는 크다. 글로벌 자금은 위험을 감지하면 먼저 철수하고 남은 부담은 내부로 전가된다. 그리스와 터키에서 보았듯 국채 금리가 안정되어도 은행의 대출 기준은 먼저 조여진다. 기업은 비용 절감에 들어가고 고용은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축소된다. 이 흐름이 개인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선택지는 이미 제한되어 있다. 위기의 글로벌 전파는 빠르지만 회복의 이익은 느리게 분배된다. 이 불균형이 지속될수록 사회 내부의 취약한 계층은 더 얇아진 완충 장치 위에 서게 된다. 국제 환경의 변화는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일상적인 비용에서 체감된다. 연결된 세계에서 위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충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지점은 고용의 질이다. 위기가 공식적으로 선언되기 전 해고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채용의 축소와 계약 조건의 변화다. 신규 채용은 미뤄지고 계약직과 파견직 비중이 늘어난다. 통계상 고용률은 크게 변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득의 안정성이 빠르게 약화된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기업은 인건비를 가장 유연한 조정 수단으로 본다. 임금 인상은 멈추고 성과급은 사라지며 근무 시간은 줄어든다. 이 변화는 가계의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흔든다. 동시에 자영업 시장에서는 매출 감소보다 비용 압박이 먼저 나타난다. 임대료와 이자는 줄지 않지만 소비는 위축된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경쟁력 문제로 상황을 해석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이는 위기의 전형적인 전조다. 고용의 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충격이 이미 실물 경제 깊숙이 들어왔다는 신호다. 위기가 끝났다고 믿는 사회일수록 이런 신호는 쉽게 무시된다. 그러나 이 지점이 지나면 회복의 비용은 훨씬 커진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시점부터 위험의 가격이 다시 계산되기 시작한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이 유지되지만 내부에서는 기준이 바뀐다. 은행은 연체율보다 먼저 신용평가 기준을 조정한다. 같은 소득 같은 담보라도 대출 조건은 달라진다. 이는 위기가 시작됐다는 선언이 아니라 대비 단계로의 전환이다. CDS와 같은 지표는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한다. 숫자는 아직 낮아 보이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자금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남겨진 계층은 선택지가 줄어든다.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지만 체감 금리는 계속 높다. 왜냐하면 접근 가능한 자금의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금융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모두에게 열려 있지는 않다. 이 국면에서 개인은 대출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생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구조화된다. 위기는 폭발이 아니라 점진적인 고립으로 완성된다. 이 단계에서 위기의 성격은 심리로 확장된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분위기에 반응한다. 소비는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먼저 위축된다.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결정을 지배한다. 환율이 안정돼 있어도 해외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은 체감 물가로 남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락 공포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안도감이 퍼지지만 매수와 매도 모두 관망으로 돌아선다. 유동성이 멈춘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시간으로 사람들을 압박한다. 이때 가장 취약한 계층은 미래 계획이 현재 비용에 의해 잠식되는 사람들이다. 교육, 결혼, 주거, 이동 같은 선택이 연기되고 연기는 다시 비용을 키운다. 심리는 구조를 증폭시키는 장치다. 위기가 끝났다는 믿음은 잠시 숨을 고르게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낙관은 오히려 취약성을 키운다. 이 국면을 지나면 위기는 더 이상 경제 뉴스의 주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환경이 된다. 이제 위기의 영향은 세대 간 격차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자산을 이미 축적한 세대와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한 세대의 체감은 완전히 다르다. 금리가 높은 국면이 길어질수록 신규 진입자는 더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다. 주거 비용은 소득 대비 높아지고 대출 접근성은 낮아진다. 반면 기존 자산 보유자는 조정 국면을 버틸 시간이 있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진입 시점의 문제다. 한국 경제에서 이 현상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인식 차이로 나타난다. 통계상 평균 자산은 유지되지만 분포의 꼬리는 더 얇아진다. 위기가 끝났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이 격차가 개인의 노력 차이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적 제약이 누적된 결과다.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 소비 성향과 사회적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이는 단기 경기 문제가 아니라 장기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소다. 위기의 다음 단계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확장된다. 국가 재정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는 것도 이 지점이다. 위기가 끝났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재정 지출의 필요성은 과소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망의 공백이 빠르게 드러난다. 실업급여, 소득보전, 금융 완충 장치는 위기의 초기에 가장 큰 효과를 낸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재정은 늦게 투입될수록 비용이 커지고 효과는 줄어든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 긴축을 너무 일찍 단행하면 취약계층의 소비가 먼저 붕괴된다. 반대로 재정 여력이 충분할 때 이를 아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반복된다.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지만 그 부담이 어떤 계층에 전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면 가장 먼저 보호막을 잃는 것은 아래쪽 계층이다. 이 선택은 나중에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금융 불안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의 또 다른 축이 흔들린다. 신뢰다. 시장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약해진다. 위기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반복되는데 체감은 나아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공식 언어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방어적 행동의 확산이다. 현금 보유를 늘리고 소비를 미루며 위험을 회피한다. 이는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회복을 더 늦춘다. 유동성은 더 얼어붙고 기업의 투자 의지는 꺾인다. 이 악순환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다시 한번 선택지가 적은 사람들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비용은 항상 약자에게 먼저 전가된다. 계약 조건은 불리해지고 기회는 줄어든다. 한국 경제에서 신뢰의 균열은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일상에서는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 국면을 지나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시험대가 된다. 이제 시선은 다시 개인의 선택과 사회의 책임이 만나는 지점으로 돌아온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평소의 생활 패턴으로 복귀하려 한다. 그러나 구조는 이미 달라져 있다. 금리는
이전의 평균으로 돌아가지 않고 환율 역시 새로운 기준선 위에서 움직인다. 부동산과 자산 시장은 회복이라는 단어 대신 재편이라는 단계에 들어선다. 이 변화 속에서 적응에 실패하는 계층은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정보와 여력이 부족해서 밀려난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도한 낙관도 극단적인 비관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다. 동시에 사회는 개인의 적응을 전제로 모든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 재훈련 금융 접근성은 위기 이후 더 중요해진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위기는 개인의 실패로 오해되고 사회는 분열된다. 결국 위기의 진짜 시험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변화된 구조 속에서 누가 다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글로벌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면 회복 국면의 착시는 더욱 뚜렷해진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자 위기가 지나갔다는 인식이 퍼졌지만 실질 임금은 이미 크게 훼손된 뒤였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종료라는 상징적 사건 이후 재정 지표가 개선됐으나 청년 실업과 저임금 구조는 장기간 고착됐다. 터키에서는 통화 안정 정책이 반복될수록 외화 부채를 가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누적됐고 베네수엘라는 통제와 보조금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생산 기반이 붕괴된 뒤였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회복을 선언한 시점에 사회적 상처가 이미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위기는 끝났다는 말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비용의 정산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협상력이 약한 계층에게 먼저 배분된다. 국제 사례는 경고한다. 위기의 종료는 지표의 문제지만 회복의 질은 구조의 문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선택의 문제로 압축된다. 위기의 끝을 믿고 프레시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 변화에 맞춰 기준을 바꿀 것인지다.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수록 자산 가격의 회복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이 중요해진다.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어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상수로 남는다. 이때 정책과 시장의 언어가 어긋나면 혼란은 커진다. 안정이라는 메시지는 투자 심리를 달래지만 가계의 체감에는 바로 닿지 않는다. 부채 구조가 취약한 계층은 선택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비를 미루고 이동을 포기하며 위험을 회피한다. 이 행동은 합리적이지만 사회 전체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 비용을 감당하는가다. 위기의 끝을 믿는 사회일수록 비용은 보이지 않게 전가된다. 그리고 그 전가는 항상 아래로 향한다. 이 선택의 결과가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이 지점에서 개인의 실패와 구조의 실패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회는 잘못된 처방을 반복하게 된다. 위기가 끝났다는 인식은 책임의 방향을 개인에게 돌리기 쉽다. 왜 대비하지 못했는가? 왜 위험을 감수했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진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좁았다. 고정된 임금, 불안정한 고용, 상승한 주거 비용 속에서 위험을 피하는 선택은 곧 생활의 축소를 의미했다. 이 구조를 외면하면 정책은 도덕적 훈계로 변한다. 반대로 구조를 인정하면 해법의 방향은 달라진다.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용의 질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재정과 통화 정책의 부담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중심이 된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재설계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계층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무너진다. 이 반복을 끊지 못하면 위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조건이 된다. 결국 위기의 국면은 사회가 어떤 신호를 선택적으로 읽는가에 따라 다른 결말로 이어진다. 시장은 회복의 징후를 확대 해석하고 정책은 안정을 강조하며 언론은 위기 피로를 덜어내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신호들이다. 연체의 증가, 고정비 부담에 확대 소비 패턴의 축소 같은 변화는 통계의 평균값에 묻힌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위기는 끝났다는 착시가 굳어진다. 문제는 이 착시가 정책과 개인의 선택을 동시에 왜곡한다는 점이다. 사회는 대비를 늦추고 개인은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그 결과 충격이 다시 나타날 때 완충 장치는 더 얇아져 있다. 위기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지 않다.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하는 선택에 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는 이미 여러 번 증명됐다. 그럼에도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하는 이유는 사회가 매번 다른 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말도 바뀌지 않는다. 이제 위기의 영향은 지역과 계층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이동성 문제로 확장된다. 경제가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이동을 멈춘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옮기기보다 현재 위치를 지키려 하고 주거 이동 역시 최소화된다. 이는 위험 회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비용으로 계산되고 실패의 여지는 거의 사라진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계층은 다시 한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잃는다.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특정 산업에 의존한 지역은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위기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이런 이동성의 문제는 개인의 결단 부족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가 만든 정체다. 경제는 흐름인데 그 흐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바닥을 마주한다. 이 현상을 외면하면 회복은 숫자에만 머물고 삶은 제자리에서 무너진다. 이 국면에서 사회적 갈등은 경제 문제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체감 격차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원인을 구조보다 서로에게서 찾기 시작한다. 세대 간, 계층 간, 직군 간의 긴장은 경제 지표가 안정된 이후에 오히려 더 뚜렷해진다. 위기가 끝났다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신호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이때 분노는 정책이 아니라 주변으로 향한다. 임금 정체와 생활비 상승은 개인 간 비교를 부추기고 사회적 신뢰는 더 약해진다. 이는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니다. 갈등이 심화될수록 협력은 어려워지고 경제 회복의 속도는 더 늦어진다. 역사적으로도 위기 이후 가장 오래 남는 상처는 소득 손실보다 신뢰의 붕괴였다. 한국 사회 역시 이 지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위기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갈등의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다.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은 숫자 위에서만 가능해진다. 이제 질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바뀐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 사회는 무엇을 포기하는가?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은 예방이다. 위험이 눈앞에 없다는 이유로 대비 비용은 사치로 취급된다. 기업은 안전장치를 줄이고 가게는 여유 자금을 생활비로 전환한다. 정책 역시 단기 안정에 집중하며 구조 개편을 미룬다. 그러나 위기는 공백을 정확히 겨냥한다. 유동성은 필요할 때 없고 신뢰는 회복이 필요할 때 사라진다. 이때 무너지는 계층은 단순히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다. 위험을 분산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보험이 부족하고 저축 여력이 없고 대체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린다.
반면 대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시간을 산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 예방을 포기한 사회는 사후 비용을 선택한 사회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언제나 아래에서부터 청구된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 다음 위기를 준비할 시간은 가장 먼저 사라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기의 반복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문제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비슷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 정책과 행동은 위기가 멀어질수록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경계심을 무디게 만든다. 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금리와 인구 구조 변화,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결과 구조적 취약성은 그대로 남는다. 교육과 재훈련, 사회 안전망, 금융 시스템의 접근성 같은 요소는 위기 이후에야 다시 논의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비용이 커진 뒤다. 학습하지 않는 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반복의 대가는 늘 같은 계층에게 돌아간다. 위기의 진짜 종결은 지표의 회복이 아니라 다음 위기를 더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다. 이제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선택해야 할 방향이 보인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에도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공포에 머무르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라는 뜻이다. 개인에게는 소득의 증가보다 변동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한 번의 큰 기회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생존을 좌우한다. 사회적으로는 성장률보다 회복의 분포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누가 회복의 혜택을 받는지, 누가 여전히 취약한지에 따라 다음 국면의 안정성이 결정된다. 정책은 평균을 향하지만 위기는 항상 평균 아래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응은 반복적으로 늦어진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기준의 재설정이다. 경제는 항상 변하지만 그 변화를 견디는 힘은 준비의 차이에서 나온다. 이 준비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공유될 때 무너지는 계층의 범위는 줄어든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위기의 시작은 이미 현재 속에 숨어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위기를 얼마나 빨리 잊는가? 위기가 지나갔다고 느끼는 순간 사회는 다시 속도를 높이고 효율을 강조한다. 그러나 효율은 여유를 전제로 작동한다. 완충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의 효율은 작은 충격에도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고금리와 불확실한 환율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이전과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취약 계층은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 머물게 된다. 위기의 끝을 믿는 사회는 질문을 멈춘다. 왜 이 계층이 반복해서 무너지는가? 왜 회복의 속도가 모두에게 같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사라진다. 이 침묵이 가장 위험하다. 위기는 소음 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안도 속에서 자란다.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대비하지 않는다. 대비하지 않는 사회에서 무너지는 계층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누적될수록 다음 위기는 더 깊고 더 길어진다.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여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에도 사회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선다. 하나는 안도 속에서 이전의 구조를 유지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편하더라도 취약한 지점을 보완하는 길이다. 전자를 택하면 단기 안정은 얻을 수 있지만
다음 충격의 깊이는 더 커진다. 후자를 택하면 비용은 즉시 드러나지만 붕괴의 범위는 제한된다. 경제 지표는 언제나 회복을 먼저 말하지만 삶은 가장 늦게 회복된다.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사회는 반복되는 피로에 익숙해진다. 위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조건이 되고 사람들은 점점 낮은 기대치에 적응한다. 이때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은 미래다. 장기 계획은 사라지고 당위 생존이 목표가 된다. 한국 경제가 이 지점에 머무를지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는 지금의 판단에 달려 있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에도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만이 같은 장면을 반복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된다. 마지막 국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위기의 끝을 믿는 순간 사회는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 왔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성장률과 시장 안정이 목표였는지 아니면 삶의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경제는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이 줄지 않는다면 그 회복은 절반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무너졌던 계층이 다시 설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낮은 위치로 밀려났는지가 진짜 결과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선택은 거창하지 않다. 위기의 끝을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의 잔해를 정리할 것인가다. 잔해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충격은 더 빠르게 찾아온다. 역사적으로도 회복 이후의 방심이 가장 큰 비용을 만들었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성찰이다. 무엇이 무너졌고 왜 그들이 먼저 무너졌는지를 직시하지 않으면 위기는 이름만 바뀐 차에 다시 돌아온다. 위기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경제는 조용히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 이 시험은 숫자로 예고되지 않는다. 일상의 선택과 구조의 빈틈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계층은 항상 같은 질문을 남긴다. 왜 우리는 미리 알지 못했는가? 그러나 더 정확한 질문은 왜 우리는 이미 보았던 신호를 다시 외면했는가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 그리고 CDS 같은 지표는 단서일 뿐이다. 진짜 답은 그 지표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위기의 끝을 믿는 사회는 안도하지만 이해하는 사회는 대비한다. 이 차이가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보호받지 못한 계층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회복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의 끝을 선언하는 순간에도 가장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는 사회만이 같은 결말을 피할 수 있다. 경제는 순환하지만 선택은 축적된다. 그리고 그 축적의 결과는 다음 위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